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게다가 그 반응을 조작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 그런데 알고 보니 민주당 당원이었다. 참 파장이 크죠. 닉네임 드루킹이라고 하는 이 인물, 지난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다. 또 한 번 또 충격이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네요. 그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땅콩 회항에 이어서 이번에는 물컵 갑질까지 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논란이 큽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들이 이 조현민 전무 사퇴하라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김성기 위원장의 목소리도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7시 5분에 시작되는 이슈 토크. 네, 바로 그 민주당원 댓글 조작 논란 문제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토론해 보겠고요. 오늘이 세월호 참사 4주년입니다. 오늘 영결 추도식이 있었는데 아직도 매일 아침 아드님 재욱군의 안부를 묻는다는 어머님 홍영미 씨의 목소리도 함께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그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죠.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 조종사 새노조, 또 일반 직원 노조 이렇게 3개의 노조가 있는데 조 전무 사퇴하라, 처음으로 공동 입장을 내기도 했네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김성기 위원장 연결합니다. 김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전무직 내놓고 경영 일선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요구사항은요? 예, 다른 요구사항은 실망을 안겨준 직원과 국민들한테 사과하라는 얘기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경영층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방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발 방지라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들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예.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예.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그분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사람이 있다면 예. 함부로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조현아 그 부사장도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데 바로 또 복귀했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법적으로나 이런 게 허용이 돼서 했다 그러면 예.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귀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할 그 회사 내부에 통제 시스템이 있으면 사실 이런 그 불미스러운 갑질도 줄어들 뿐 아니라 갑질에 한번 책임진 다음에는 복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주체가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너들 가족이다 보니까 예. 제도나 시스템상으로 그거를 견제하기는 사실은 저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거는 최고 경영층에 있는 분께서 결단을 하셔야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회장이 결단해라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즉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식들이지만 경영에서 손 떼게 해라. 네. 도대체 그 큰딸은 땅콩 회항, 그리고 그 밑에 이 남동생은 뺑소니, 또 그 밑에 요번에 물컵. 왜 그럽니까 그분들은? 누가 인터넷 저희 열린마당에 올라온 누가 링크된 기사를 보니까 예. 해석이 잘 돼 있던데 예.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예.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 본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권력, 그다음에 금권력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무소불위에 대한 힘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예.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하지 않고 함부로 마구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회사 내에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서 그동안 쭉 일을 해왔는데 그로 인해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건 없었습니까? 사실은 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몇 년째 경영 잘 하고 사실은 흑자도 몇 년째 계속 내고 있고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부에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외형적인 결과와는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외형적으로 흑자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곪고 있었다? 네, 뭐 그 직원들의 정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거기서 대한이라는 글자 못 쓰게 하자. 국적기의 자격을 아예 박탈하자. 태극마크도 제거하도록 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사실은 그 여론이 저희 3개 노조위원장이 모이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일 또 저희 직원들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노조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라오는 직원들의 의견이 뭐 가족들로부터 듣는 얘기, 뭐 밖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 등등 해가지고 자괴감을 넘어서가지고 심히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고 저희는 느꼈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의견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새 노조가 처음으로 공동 입장 내고 뭐 당장 당사자인 조현민 전무 사퇴뿐 아니라 조금 아까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그 아버지인 회장이 결단을 내려서 자녀들을 손 떼게 하라는 요구까지 하셨는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된 거를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나라는 법치 국가니까 경찰 조사 나온 결과 추이에 따라서 다시 모여서 의논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뭐 경찰 조사 나오기 전에 회사 측이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겠죠? 제 생각에도 사실은 그게 국민들의 공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어떤 이해를 구해서 저희가 임직원이 또 회사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는 그게 순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함께 회사 조치부터 한번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김성기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널리 퍼뜨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좀 수사해달라라고 의뢰했는데 막상 수사해서 잡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이다. 참 이상하죠. 게다가 닉네임 드루킹이라고 알려진 그 주도한 인물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다. 지금 야당의 공세도 거센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해당 혐의자들을 즉각 제명하고 오늘 그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 제가 앞에 쭉 소개하면서 참 이상한 일 천지인데 지금 민주당이 파악한 지금까지의 그 사건 개요는 뭐예요? 일단은 뭐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저희 당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저희 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고요. 세 번째로는 김경수 의원은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선 이후에 무리한 인사 촉탁을 했고 그것을 거절했다.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확인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닉네임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 그 민주당 쪽 관계자들은 많이들 알던 분입니까? 몇몇 의원들한테 그래서 일부 저희 쪽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전부터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뿌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2009년, 2010년도에도 파워 블로거로 선정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서 이 진보니까 조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 널리 알려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5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이전에 지금 이 드루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모종의 사무실을 차려서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식의 댓글 작업 같은 걸 한 것이 제보를 받아서 선관위가 직접 그것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이 저희 당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었고요. 예. 저희 당 고발했을 때는 대선 이후에 그 불법성이 짙은 댓글에 대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아져서 예. 그것이 최근 이어졌던 여론조작 사건의 일환이다 생각해서 고발했던 것이고요. 예. 개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잘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그거 확인을 해봐야죠, 저희들이. 근데 아무튼 지금 야당이 공세를 펴는 거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김경수 의원과 바로 이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또 김경수 의원이 스스로 또 인정을 한 셈이고,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당이 개입해서 대선의 댓글 운동을 펼친 거 아니냐라는 식의 공세를 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현재 김경수 의원 쪽 확인이나 경찰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호 연결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쪽에 드루킹이라는 사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연결했던 것이 주로였다 이런 추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 만약에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 당이 고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현재로서 야당 수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금년 1월 달에 이제 고발할 당시는 그 고발 대상자가 누군지를 특정하지 못한 채 고발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다른 게 만일에 저희 당에서 아니면 누가 했다고 하면 그 정도는 많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위험을 벌써 고발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상호 연결이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김경수 의원 쪽이 연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이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같은 걸 보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는데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대선 끝났다고 그런 자리 요구하겠느냐. 뭔가 이 조직적으로 연결돼서 공을 세웠으니까 그런 자리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공세를 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본인들이 그 정도 이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솔직히 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가정하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이 됐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어떤 연락이 있었다면 그게 당연히 거절하다든지 그렇게 내세울 수 없고 자기들도 자기네 내부적인 통신감이 아마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걸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표현은 좀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지나친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될 정도까지 일단 증거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전혀 그런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이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좀 나중에 보니까 최근에 대선 이후에 보면 좀 비합리적인 주장들을 내부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당이나 이런 입장에서 그런 분하고 공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데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이런 댓글 활동 같은 걸 조금 몇 사람들 모아서 한 거는 사실인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동기를 했는지. 근데 저희들이 검증 진상조사를 구해서는 했으니까요. 예.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 과정에 어떤 그분들이 그 이전에도 어떻게 행동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현재로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어제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고요. 예. 현재로서 본인이 발표한 입장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번복시킬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고 오히려 김경수 의원의 발표 내용이 상당히 근거가 있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그걸 후보 사퇴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선거라고 하지만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특검 도입하자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요?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면 전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건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정치 공세가 계속될 텐데, 별로 거리낄 게 없다면 전격적으로 특검을 받아버리는 게 또 방법이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거까지 특검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직 안 갔다고 보고요. 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이제 불법적 행위를 했고, 그 이전에 본인들이 우리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부당한 어떤 인사 요청을 했다. 그것까지가 확인된 팩트인데, 그 사안 가지고 특검을 하거나 국정조사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진상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 단장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이었고요. 내일은 자유한국당에서도 같은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단장을 맡은 김영호 의원과의 인터뷰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송기헌 의원과의 인터뷰 휴대전화로 연결돼서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았던 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도 김경수 의원 건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여권 상황이 갑자기 좀 몰리네요. 그렇죠. 정권 출범 이후 제일 안 좋은 흐름이 아닌가. 사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 코앞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요. 김기식 건에 김경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세세한 사실관계보다는 이렇게 맥락을 한번 짚어보면은 자,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 여권이나 청와대는 불법을 저질렀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입장이 잘 먹혀드느냐. 김 원장이 처해 있는 문제는 프레임 이런 말을 적용해 보자면은 내로남불, 위선 이런 프레임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에 대한 이제 대응 논리가 삼성의 공작이다. 투구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다. 이런 대응 논리가 있는데 이게 여권의 핵심 지지층 바깥에서 과연 그런 논리가 통할 것인지 지금 그렇게 많이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유성 그런 그러니까 도덕성에 대한 외유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던 김기식 의원이 본인도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더 심하게 이런 거죠. 게다가 이제 방금도 다뤘던 그 이른바 드루킹 사건. 이 역시 보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찬반 조작으로 좁혀보고 있거든요. 우원식 원내대표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피해자다. 근데 김경수 의원하고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일부러 정부 비난 여론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당도 그런 주장을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야당이 제기하는 핵심은 대선 시기 등을 포함해가지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온라인상으로 3,000명, 오프라인에 한 500명을 이제 좌지우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점조직으로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여권 핵심이 여기에 연루돼 있느냐. 이게 핵심 논점 아니겠어요. 저도 방금 인터뷰에서 바로 그 점을 이제 계속 캐물은 셈인데
뭐 자기들은 전혀 지금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본다. 네.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김경수 의원도 좀 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기자회견이죠. 예. 뭐 언젠가부터 무리한 요구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건 이제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는데 안 됐다. 그리고 뭐 민정수석실 또 뭐 행정관 추천해가 여기서부터 아니다라고 해서 끊었다. 근데 그럼 야당은 그럼 그 끊어지기 전에는 어떤 관계였냐, 좋은 관계였냐,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됐냐 이런 공세를 당연하게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별거 아닌 관계였다면 그런 자리 요구까지 하겠느냐, 뭐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의원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제 여야 막론하고 김경수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되게 높아요. 인품이나 행동거지가 상당히 깔끔하거든요. 하지만 김 의원의 상징성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상징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야당은 댓글, 온라인 여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온라인은 계속 우리가 밀려왔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뭐 이런 거 아니래도 뭐 댓글 부대, 조작 이런 식의 그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국정원 댓글 조작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공권력이 이렇게 동원이 된 거고. 과거 디도스 공격 사건하고 유사성을 보는 시각은 좀 있어요. 아, 디도스 공격. 그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방해하려는 당시에 이제 여권 말단하고 그 지인들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모의해서 실제 일부 실행을 했다. 야당이 맹공가했죠. 그랬죠. 당연한 거죠. 특검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윗선과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물러나고 뭐 비대위 체제 들어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네. 어쨌건 지금 이 김기식 건, 김경수 건 뭐 이런 게 우연히 겹치는 거겠죠? 그렇죠. 두 문제 사이에 직접 연관성은 없는데 근데 맥락상 보면은 여권이 처해 있는 어떤 구조적 문제들은 엿보여요. 어떤 겁니까?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내로남불 프레임. 여당이 지금까지 계속 도덕성에 대한 우위를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과거 정권하고는 다르다. 근데 이제 김기식 원장 건에 대해서 여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안 좋은 관행은 니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했다. 이거잖아요. 김기식 건은 내로남불 프레임이고. 두 번째 거는 뭐 이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라든지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온라인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온라인상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드루킹처럼 뭐 어떤 조직적으로 뭐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 부작용이 있다는 경고음은 사실 한참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드루킹 이 사람이 옛날에도 황당한 이야기 많이 했다 이런 알고 보니 그랬다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우리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선거 때는 이런 사람들이 당장에 우리 뭐 지지해주고 상대 후보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두고 보거나 나아가서 편등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건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권에서는 이 두 가지 지점들 그 내로남불 케이스하고 온라인 여론과의 이제 건강한 관계 형성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 들여다볼 것인지는 이따 7시 5분에는 또 젊은 보수 원숙한 진보의 토론을 통해서 양쪽 시각을 또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 네, 한 초등학교 1학년이 편의점에서 비타 500 음료수와 초콜릿 1개를 훔쳤습니다. 편의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끔하게 혼내고 부모에게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예. 그런데 이 편의점 주인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비상식적? 어떻게 했어요? 그 편의점에 이 초등학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사진을 붙여버렸습니다. 허허. 그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하굣길에 편의점에 들렀다가 물건 2,000원어치를 가방에 몰래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편의점 주인 29살 B씨가 너 예전에도 훔친 적 있지? 이렇게 추궁을 했고요. 아이 부모를 찾아가서 합의금 1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00만 원? 네. 그러니까 A군의 아버지가 죄송하다. 잘못은 했지만 100만 원은 너무하다. 그러니까 B씨가 다시 50만 원을 요구했고요. 예. A군의 부모가 또다시 응하지 않자 합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흘 후에 B씨가 편의점 출입문에 아이의 사진을 붙여버렸습니다. 하하. A4 용지에 최근 도난 신상 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요. 땡땡 초등학교 1학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 훔쳐감이라고 적어놨고 또 그 밑에는 사진을 붙였는데 A군이 당시 가방에 물건을 넣는 장면 그리고 얼굴이 찍힌 CCTV를 캡처해서 출력한 사진 8장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편의점이 A군의 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100m도 채 안 되는데 예. 1시간이 지나서 동네 주민이 그 사진을 발견하고 A군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A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요. 최근에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B씨가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서 학교 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그 사진은 즉각 떼어졌겠죠. 그렇겠죠. 아이고 법원이 잘했네요. 참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참.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요새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흔한 일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때문에 싸우는 연인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라고 합니다. 아하, 같이 옆에 있는데도 각자 스마트폰만 본다. 네, 그래서 싸운다? 네, 그런 셈이죠. 예.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랩 그리고 설문조사업체 톨루나가 18개국에서 18개월 이상 된 연인들 1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의 55%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다툰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 절반이 넘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말다툼한 경우가 많았고 특이하게도 기기 자체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25%는 누가 먼저 기기를 사용하는 애를 놓고 싸웠고요. 28%는 기기 분실 문제 때문에 싸웠고 45%는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싸웠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상대 연인이 기기를 사용하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경우가 24%나 됐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 존재하는 연인들에게 좀 소홀하지 말고 잘해야 하지 않나 이런 교훈을 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꼭 필요해서 스마트폰에 뭘 검색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거나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일종의 이게 매너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꼭 좀 봐야 되거든. 잠깐만 좀 양해해 줄래? 이렇게 말하고 하면 그럼 다툴 일은 없죠. 네,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뉴스는. 네, 국내 대형 교회 중 한 곳이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교회 다니는 신도들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목사가 2003년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을 했는데 일부 신도들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2015년에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동서울 노회를 상대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목사 요건 갖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네요. 그렇죠.
네, 쟁점은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 편입으로 입학했는지 아니면 편목 편입으로 입학했는지였는데요. 교단 헌법상 예장 합동의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회 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이 복잡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갔으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건데 이 교단에서는 파장이 크겠네요. 네, 일단 사랑의 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판결 내용을 받아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각종 편법에 꼼수를 부려가면서 목사가 된 오 목사의 추악한 모습이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매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주말부터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논란 이 문제 갖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그걸 매크로를 이용해서 널리 퍼뜨렸다. 처음에는 이제 이거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자유한국당 소속의 예를 들면 뭐 댓글 조작단이 아닐 것이냐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민주당이 수사 의뢰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였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가졌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저는 의심 같은 거 안 해요. 네. 그냥 뭔가 이상해서. 네, 2017년 국감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이버의 댓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이게 공감 대 비공감 1대 3인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2017년에 국감 이후에 네이버 댓글 정책이 바뀝니다. 공감 대 비공감이 1대 1로. 그러고 나서 2017년 12월 중순에 이상한 신고가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신고요? 그게 네이버 댓글이 이상하다. 조작되는 것 같다. 등등의 제보가 있었고 네.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그게 2018년 1월부터예요. 그래서 민주당 18년 1월. 네, 2018년 1월. 금년 초.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디소이 차원에서 가짜뉴스 댓글 신고 센터를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이제 활동을 끝마쳤는데요. 그때 한 2만여 건 가까이의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그리고 매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댓글 조작, 기계적 조작 등이 신고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00여 건 가까이를 고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성향이 뭐다 이런 거는 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이상한 댓글과 이상한 기계 조작에 의심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신고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수사를 했고 체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500여 건 저희가 고발했어요. 민주당이. 네.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그중에 한 파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경찰. 한 파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 건은 아닌 거죠. 500여 건 중에 그 문제된 한 파트. 왜 한 파트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 건을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알게 된 건데 드루킹이라는 팀이 조작한 게 그중에 한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묶음으로 네. 한 묶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온 것이고. 그게 몇 건인지는 아직 정확치 않고. 예, 정확치 않고. 그다음에 과연 저희가 고발했던 매크로 조작의 의심이 여러 건수였거든요. 네. 예, 그 건수 전부를 드루킹이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팀이 또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중에 이제 한 파트로 이 범인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원이었다. 알고 보니 민주당원이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500여 건을 저희가 고발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의 공세는 그 이번 요건과 좀 무관하게 그럼
그들이 민주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하게 됐나라고 따지고 가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전부터 뭐 김경수 의원과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거 이거 아닙니까? 장희찬 씨. 그렇죠. 지금 뭐 추측하기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된 사안입니다. 추측하기로는 이제 대선 이전부터 접촉이 있었고 오늘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어쨌든 2016년 총선 이후에 처음 연락을 받고 접촉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언제부터 이러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측하기로 이 대선 전 뭐 경선 전에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만나고 막 그랬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자기들 나름으로는 이제 공을 세웠다는 생각을 하고 인사청탁 뭐 오사카 총영사라던가 지금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던가 이런 거를 김경수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청탁이 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들의 어떤 행동력을 보여주고자 악의를 품고 몇몇 기사에 이제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매크로로 달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있고 그런 어떤 첨예한 대립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기사에 이제 정부 비방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경찰에서 밝혀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공격하는 최대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인 건데요. 이게 지금 수사에서 걸린 것들은 이번에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매크로로 돌리다가 그 부분이 지금 수사에서 현장에 포착돼서 3월 22일에 긴급 체포가 됐고 25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거든요. 구속이 된 건데 근데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김경수 의원과 어쨌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은 있고 본인도 2016년 총선 이후에 만났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뭐 사무실에도 2번을 찾아갔고 그 문제의 출판사 사무실이요. 사실은 위장 사무실이었죠. 댓글 공작 작업을 하는. 그곳에 2번이나 찾아갔고 의원회관에서도 2번, 3번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뭐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지금 처음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는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을 받고 그냥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받고 그 부분을 청와대 인사추천서에 서류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거절했다 이렇게까지 말이 좀 바뀌었거든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대선 전부터 이 드루킹이라는 댓글 조작 전문적인 댓글 조작 팀과 어떤 공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특검으로 한번 수사를 알겠습니다. 하자. 이런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대선 전부터 조직적 댓글 공작에 무슨 연결이 돼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뭐 저는 야당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팩트가 있는 거냐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노회찬 전 의원 주변에도 접근했었고 유력 정치인들을 접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정의당인데. 네, 그렇죠? 정의당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파를 넘어서 유명 정치인에게 접근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 매크로 조작이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선 때도 디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면밀히 봤습니다만 그 댓글 조작의 흔적이 대선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오늘 그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드루킹 조직의 뭐 우주? 거기는 인터뷰했죠. 네, 우주 정도의 등급이라는데 우주 정도의 등급이면 드루킹 밑에 최고 등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노비가 최하위 등급이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매크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금년 초. 자신은 그 매크로 사용에 반대한 입장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지켜보아 왔던 바와도 일치하고 지금 내부 조직원의 증언으로도 일치하는데 2018년 1월부터 매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신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요거까지가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접촉이 지금 4번 정도라는 건가요? 뭐 사무실 2번, 의원회관 2-3번.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접촉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매크로 조작입니다. 이 매크로 조작은 민간인이 해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조작하는 과정에 과연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개입했겠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기사 뭐 어떤 기사를 뭐 댓글 조작을 하자 이거를 했겠느냐? 사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그냥 많은 글을 보내면
거의 답을 하지 않았고 가끔 의례적으로 고맙다 뭐 이 정도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또 확인을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이 안희정 지사를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요청에 따라 강사로 부르고 싶다고 했는지 뭐 그렇게 해서 연결해줬다. 그것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녔던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밝혀진 것 그리고 경찰이 하나 또 얘기한 게 텔 차원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주로 받고 답은 잘 하지 않았는데 주고받은 메시지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여운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사실은 메시지는 보완이 안 되는 거고 언론들이 텔을 사용한 것이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텔레그램. 예. 그런데 네. 그 텔레그램 상에서는 뭐 김경수 의원이 뭐 같이 뭔가를 한 흔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죠. 예. 근데 방금 잠깐만요. 네.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핵심은 금년 1월부터 사용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매크로 조작 과정에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느냐다라고 규정하셨고 그거하고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무슨 그런 기획을 같이 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걸 핵심으로 규정하셨는데 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자꾸 대선 이전 관계 쪽으로 핵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그러니까 들어 대선 이전까지 포함한 거예요. 제 문제. 그 매크로를 사용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이시니까 올해 1월부터 또 그 경공모라는 카페 회원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나 이 이른바 단톡방이라고 하죠. 텔레그램 단톡방 하나에 40명에서 50명이 포진되어 있는 단톡방 40개, 50개 그러니까 한 2,000명 가량이 활동하는 단톡방을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 조직의 어떤 우두머리로서 운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중앙일보 어제자 단독 보도 사정 당국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그 40-50개의 단톡방에서 김경수 의원이 자주 언급됐고 또 후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건데요. 후보에게도 보고가 됐다 이런 대화 내용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런 식의 단톡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수천 명을 특정 기사에게 가서 댓글을 달게 하고 그 기사를 올리는 게 이걸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야당이 문제 삼는 건 어쨌든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사나 여론을 조작했던 행위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그 이전에 보고를 받고 이것을 공로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오사카 총영사 추천한다고 해서 이 정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김경수 의원을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상식적으로 그것을 청와대 인사처에 전달했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주기도 하고 그것도 인사처에 전달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 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도입을 하는 주장이 왜 있냐면 그 특검 얘기는 좀 이따 따로 합시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요 의심. 예. 그러니까 우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단톡방에 사실 40-50명을 묶었다. 근데 이 사람이 40-50개를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언론 보도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 중에 마치 김경수 의원이 뭐 후보에게도 보고됐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지만 자기들끼리 대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행적으로 보아 자기가 지금 최고위층과 연결을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이건. 그리고 그건 김경수 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 단독 보도라고 내놓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의 반 이상이 허위입니다. 예를 들면 TV조선이 처음에 단독 보도할 때 마치 처음에는 현역 의원이 연루되어 있고 현역 의원이 배우인 듯이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건 배우이다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날조죠. 배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체 발광형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돼서 뭐 좀 특이한 추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과연 매크로를 썼을 때 그 매크로를 만들거나 사는 비용. 그 매크로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는 나름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네이버를 뚫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이 꽤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자금 출처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출처 등이 나오면 보다 명확히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은 자꾸 이거를 김경수 의원과 연관시켜서 이제 정부의 흠집내기로 쓰시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SNS가 이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집단이 카리스마 강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한 500명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봤듯이 매크로 조작까지 동원되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고 뭐 이게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선거에 대한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되길 바랍니다. 예. 아까 그 경찰 또 특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해 보시면. 지금 경찰청장 오늘 브리핑 했잖아요. 저는 이게 경찰청장 브리핑인지 죄송하지만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변호를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에서 왜 경찰 조사만으로 100% 신뢰를 하지 못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주장하냐면 자유한국당만의 의견은 아니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오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도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 야당이 지금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경찰이 3월 22일에 이들이 일당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 구속을 시켰는데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진술이 나왔지만 언론에서 4월 13일에 이것을 먼저 보도할 때까지 경찰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도 못 하고 있었고요. 검찰 쪽 입장을 보면 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까? 1차로 보냈던 자료에 이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부분이라던가 김경수 의원 관련된 내용은 전부 제외가 돼 있는 상태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를 보고 뒤늦게 이 수사 자료 보강 필요성을 더 느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찰만에 맡겨놓기에는 좀 너무 큰 문제 아닌가. 더군다나 김경수 의원이 배우인지 아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이 오사카 총영사 부분도 뭐 청탁이다 아니다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정권의 최고 실세로 지목되는 현역 의원이 지금 언급이 돼 있고 한 만큼 좀 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이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야만 야당 같은 경우도 의심을 안 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뭐 디도스 사건 했어서 뭐 특검해야 된다 만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특검을 했어요. 그러는데 뭐 특이한 어떤 명확한 혐의나 이런 건 안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끔 조사를 해버리고 털어버리고 가는 게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민주주의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도 특검을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는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지는 경찰이 수사를 잘 못했고 거기에서 김경수 부분은 빼고 검찰에 보고했고 이건 경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되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서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특검이 그렇게 필요하면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차제에 공수처 만들어서 이게 정권 실세도 좀 털고 뭐 이렇게 하는 논의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뭐 박근혜 사람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실세 이름이 거론되면 그럼 실세가 배우여야 됩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경찰이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김경수 의원 스타일상 저는 뭐 이런 배우가 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특정 개인의 어떤 스타일상 이거는 이제 직접 경험하신 최민희 전 의원의 경험일 뿐이고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저도 국회 주변에서 계속 일을 하고 뭐 정당의 자문위원으로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대선 전부터 경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고 유력한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고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일반적인 지지자 모임이 부른다고 해서 파주에 있는 사무실에 2번이나 찾아가고 의원회관으로 부르고 제가 지금 김경수 의원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이 열린 인사정책이라서 오사카 총영사 추천했다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이거 서류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그냥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누구 그만한 중역의 공직자를 추천할 때 뭔가 아주 긴밀한 관계거나 뭐 공을 세운 게 있어서 정말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면 그거를 이 측근인 현역 의원을 통해서 청와대에 넣을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저의 국회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 기자회견에서는 오사카 총영사 거절했다고 했고 사태가 악화되고 계속 보도가 터지자 추천은 했고 그러나 청와대에서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더 말이 조금 어쨌든 하지 않았던 말씀을 더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왜 처음에 이걸 딱 제대로 다 밝히지 않으셨는지 어쨌든 청와대에서 거절했지만 청탁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청탁 청와대에서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좀 실망감은 좀 김경수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지난 대선 때 뭐 이런 드루킹류가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민주당 선거에서는. 그런데 지금 장해찬 씨는 안 만나줄 거다 그랬는데 그렇겠죠. 왠지 아세요? 드루킹은 그때 2,500명의 카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터넷상에 영향력이 큰 블로거이기도 하고 그런 예.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정도의 사기 행각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 주변과도 접촉을 했었고 이런 걸 볼 때 대선 기간 중에 후보 캠프는 이런 2,500명의 카페 회원을 가진 중요한 나름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가 만나자고 하면 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대선 캠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기문 전 유엔 총장 한국 오셨을 때 그 마포 캠프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외곽에서 댓글을 쓰시고 뭐 댓글 쓰는 게 아니라 블로거로 이렇게 지지자들 많다 하는 분들 온라인 팬카페에 있는 분들 제가 만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대외 협력으로 이제 고맙다 인사하고.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측근인 현역 의원이 나가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거기는 측근이 없지 않아요? 현역 의원이 없지 않았어요? 그 현역 의원들이 다 계셨죠. 자, 지금까지 두 분이 뭐 토론하신 내용들 가운데 우선 팩트로 확인된 것들만 정리하면 일명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상에서 파워 블로거이고 어떤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이것까지는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민주당을 돕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다. 이것까지도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과 그 드루킹이 연결되어 있다까지도 확인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연결의 정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얼마나 연결이 강했고 어쩌면 김경수 의원 측에서 주도해서 뭐 계속 이제 의심이지만 무슨 자금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공을 세웠으니 총영사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키우시는 거고 여당에서는 전혀 그런 바 없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연락을 해왔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바도 그쪽에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김경수 의원은 확인도 안 했더라.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것과 아직 검찰 수사는 더 지켜보자. 요게 또 맞부딪히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네. 미진한 거 없습니까?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다운 정리십니다. 아니 이게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만 듣고 싶은 거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묘하게 댓글 그러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과 중첩됩니다. 그것과 이 사건과의 어떤 관계랄까?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조작이 훨씬 더 엄중한 범죄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참에 제가 아까 말하면서 이게 선거법으로 어떻게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특정 기사를 올리고 특정 댓글을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사실 오프라인보다 영향력이 더 강해진 이 시대에 기준점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순수한 시민들의 정치 활동이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차제의 그러한 기준이나 처벌 수위 같은 경우도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국정원 댓글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가적 범죄이고요. 그래서 그건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원된 사람들이 공무원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드루킹이라는 그 카리스마 있는 민간인들을 조직화해서 말하자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그러면 그것은 매크로 조작이 아니면 기계적 조작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 독려하고 조직하고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적 범죄 행위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민간 차원에서 벌어진 독특한
저는 일종의 정치 사기 사건 같습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민간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 지지하는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어떤 기획 기사라던가 이런 기사를 좀 올려달라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그건 또 선거법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민간인이 올리면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매크로는 불법입니다. 매크로는 불법이고 정치인과 연결되어서 지시를 받거나 기획을 같이 지시 내지는 자금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댓글과는 또한 차원을 달리한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느 대목들을 수사 과정에 지켜봐야 할지까지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결론 내릴 수가 없는 아직은 그런 상태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해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만 4년이 됐는데요. 이 추도식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특별한 4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 한 번 아픈 이별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장정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염원은 못난 부모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고통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꿈꾸었던 곳에 가거라. 귓가에 바람이 스칠 때 그때 너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할게. 네, 오늘 그리고 합동 연결식도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방금 들은 소리 앞부분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목소리였고요. 뒷부분은 전명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행사 전에 고잔역부터 합동 분향소까지 걷는 추모 행진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만 100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이 정부 주관 합동 연결 추도식 행사장에도 5천여 개 좌석이 가득 찼고 그 주변까지 쭉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이낙연 총리 발언도 들었는데 오늘을 끝으로 합동 분향소는 철거될 예정이고요. 이 철거 후에 그 현장은 주차장으로 원상복구될 예정이라고 하고 화랑유원지에 추모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월호 바로 세우는 일 이제 곧 시작된다죠? 이 현재 세월호 목포신항에 옆으로 누워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18일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부두 바닥면에 닿아 있어서 진입을 하지 못한 남학생 객실 등을 중심으로 미수습자 수색작업 체계가 가능해지는데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남현철, 박영인 군과 교사 양승진 씨, 권재근, 권혁규 부자 등 5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한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 이렇게 한 바 있는데요.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지난 두 달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확인한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을 5월에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회적 참사 특조위 인사 문제로 여전히 잡음이 있죠? 자유한국당이 황전원 상임위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황전원 상임위원은 1기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특조위 해체를 조장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씨 이 문제로 삭발까지 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이 추천 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도식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불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받아줄지 지금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조위는 뭐 외력설까지 포함해서 진상규명을 한다 이런 계획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잠수함 충돌설까지 포함해서 이 특조위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장완익 특조위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1기 특조위에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돼서 이런 논란이 여러모로 확대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을 제대로 잠재우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하기도 해서 또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빨리 좀 진상규명이 마무리가 돼서 이런 여러 논란들이 종식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2기 특조위는 지난 3월 29일에 첫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지난 토요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합동으로 시리아의 화학 무기 시설 등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는 시리아의 방공망이 이 공습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신들이 목표물을 모두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라면서 그 증거로 위성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공습을 강행한 미국의 의도에는 좀 의문이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문?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시리아 정부군은 종군 전력 등을 미리 러시아군의 기지로 대피시켜놨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화학 무기 시설을 파괴했다지만 어떤 대기 중에 이제 화학 물질 등이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습이 성공한 거냐 여기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보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다음 날 트위터에 임무를 완수했다 이렇게 썼는데 이걸 두고 뉴욕타임스가 임무가 정확히 뭔가라고 이제 되묻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완수했다는 게 뭘 완수했다는 거냐? 그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중동에 대한 어떤 그 해법 이런 것들이 뭐 좌충우돌이다 이런 지적이기도 하고요. 또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 시리아에서 철군한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갑자기 공습을 강행을 한 거니까 뭔가 국내의 정치적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본질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죠. 포린 폴리시 이런 이제 분석을 보면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됐다 이러면서 신냉전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라는 건데요. 크게 보면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 그다음에 시아파 맹주라고 불리는 이란이 지금 한편인 그런 상황이고 미국 및 서방 국가들 여기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 반군 일부와 또 한편인 그런 모양새라는 겁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도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따라서 지금 태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마치 1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한다 이런 진단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심사는 뭐 이런 중동의 복잡한 정세 또 미국의 개입 이런 게 혹시 북핵 문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북한도 따지자면 시리아의 우방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공습이 북미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북한의 어떤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면 공습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4월 달에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명백한 침략 행위라면서 반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침묵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영향이 있다면은 좋은 방향으로 좀 영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김기식 금감원장권 관련해서 회의했죠. 오후 4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 논의를 했는데 지금 뭐 그 6시 정도면은 결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결론이 안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비공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8시 정도에는 뭐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곧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지난주에 중선관위 4가지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죠. 쟁점은 남은 국회의원 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기부한 행위, 그리고 피감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행위, 여기에 보좌진을 대동한 행위, 그리고 출장 일정에 관광을 포함시킨 행위, 이게 이제 위법한 바가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중선관위가 이제 논의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가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물러나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위에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거나 당시 국회 관행에 비춰 평균 이하의 도덕성으로 판단이 되면 사임토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죠. 그러므로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리면 김기식 금융원장은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선관위의 어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성 부분을 판단해서 청와대가 자진 사퇴를 권유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정면 돌파로 가는 경우의 수도 여전히 있는데 이 댓글 조작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들 많이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오늘 행보는 어땠습니까? 오늘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최고 경영자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축은행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기 직전에 저축은행들이 추가 대출이나 장기 계약을 유도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좀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이런 행보가 어떤 의미냐 이걸 놓고도 또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포기했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다만 동생인 박근영 씨가 대신 항소장을 제출을 했죠. 이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또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기서를 통해서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 박근영 씨 간의 항소장은 효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재판은 계속되죠? 검찰이 항소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2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렇게들 법조계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걸 예상했지만 나는 항소 포기한다 이런 거겠죠. 그런 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벌써 네 번째 봄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희생자를 그리워하고 계실 분들은 바로 유가족 분들이신데요. 그 가운데 한 분 오늘 연결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귓속의 숨결로 아들의 안위를 물으신답니다. 잘 잤니? 응 엄마 이렇게 말이죠. 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인사하셨어요? 그죠. 당연하지. 오늘이 아이를 우리가 환하게 밝게 보내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눈 뜨자마자 환하게 인사하고 청소 열심히 해놓고 밝게 아이를 맞으려고 아침 인사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엄마. 희생자 합동 연결식 참석하셨잖아요. 예. 어떤 심경이셨어요? 저희가 합동 연결 추도식을 했어요, 오늘. 네. 연결이라는 것은,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추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보낼 수 없다. 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새롭게 품에 품고 가슴에 품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시작하는 날로 오늘 추도식을 했어요. 네. 그 마음입니다. 네. 안산의 그 정부 합동 분향소가 오늘 연결식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 좀 아쉬우세요? 어떠세요?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이 국민들과 함께 외쳤던 이유가 첫 번째가 진상규명이었잖아요. 네.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아직 아무도 밝혀진 게 없죠. 그리고 어쨌거나 구조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어른들 제대로 책임자 처벌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지금 그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시작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대신에 안산 유원지 거기에 4.16 생명안전공원을 세울 예정인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저희가 생명안전공원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면 저절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세월호 진상규명이고 생명안전공원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만천하에
교육처럼 알려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오늘 지도식에서 정부의 정확한 의지와 저희 가족들의 정확한 의지와 그리고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것은 뭐 저절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반대 안 할 거다? 네, 할 수가 없죠. 오히려 하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새로 특별법도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2기 특조위가 출범했습니다. 거긴 좀 기대가 크십니까? 어떠세요? 1기 특조위가 정말로 강압에 의해서 저희가 밝히고 했던 걸 하나도 못 거의 못 밝혀내다시피 했잖아요. 2기 특조위에서는 그 1기 특조위에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들을 지금 이제 많이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기 특조위에서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저희가 준비를 지금껏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이제 특조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특조위에 또 그 2기 특조위에 뭐 여러 가지 또 나름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특검이라든지 특별수사팀이나 정부의 특별 감사팀 이런 것을 또 함께 발동을 해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할 거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 결연한 각오로 가족들은 아이들을 이제는 왜 약속을 했잖아요. 저희가 안전공원이 확정이 되면 아이들을 밝고 가볍게 놓아주고 부모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울 거고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2기 특조위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이 협조를 잘 해주실 거라고 가족들은 믿고 있죠. 근데 그 특조위에 지금 황전원 상임위원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당연히 사퇴해야죠. 그리고 그분은 1기 특조위를 방해한 주범이에요. 1기 특조위를 문 닫게 한 주범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이 2기 특조위에 다시 추천이 되어서 왔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유열막론하고 그런 분은 가족으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받아들이는 게 뭐 쉬울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2기 특조위뿐 아니라 그 법상 또 보장되어 있는 특검이나 뭐 정부의 특별감사팀 이런 걸 통해서 또 유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번에는 꼭 성공시켜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추가로 혹시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하실 사항 없습니까? 정부가 많은 약속들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월호 순서조사위가 활동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거기서 밝혀져야 되는 진상들이 지금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세월호 바로 세우기를 곧 5월에 바로 세우기가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미수자 수습은 기본이지만 선체 조사를 통해서 정밀 조사나 선체 조사를 통해서 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이 나와야 돼요. 원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도 해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진상규명을 위해서 의지 표명은 해주셨으나 정확하게 무엇을 왜 2기 특조위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가족 측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으로서 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우리 국민들께도 한 말씀 하신다면? 지금껏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 정말로 세월호 진상규명만이 저희는 침몰한 대한민국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은요. 그래서 잊지 않겠다는 약속, 정의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세월호 진상규명, 2기 특조위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행동해 주셨으면 아직까지 저희는 부탁드리는 입장이지만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월호 희생자 이재욱 군의 어머님 홍영미 씨였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